따뜻할 칠순을 때 넘긴 드세요. 작은 정말 체구의 맛있어요. 할머니가 골라골라 떨리는 싸게 손으로 팝니다. 포장된 파전 상자를 꼭 끌어안은 채 말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이걸 오늘은 꼭 가져가야 해요. 그 아이가 기다리거든요. 순간 시장 상인들의 눈가가 동시에 젖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그날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은빛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이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시장은 늘 비슷한 풍경으로 하루를 열었다. 파전이 익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미리 퍼졌고 채소 가게의 아줌마는 누군가 오기라도 한 것처럼 벌써부터 호박과 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떡집에서는 찹쌀떡 진열대가 반짝였고 정육점에서는 사장이 칼을 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 모든 풍경 한가운데 민수의 작은 분식집은 조용히 불을 켜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불 앞에서 펜을 달구면 민수는 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단단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다. 볶고 끓이고 뒤집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위로 같은 것이 느껴졌다. 민수는 팔을 다듬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다. 곧 있으면 그 할머니가 올 시간이었다. 이 일은 일주일째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파전 30장. 처음엔 특별한 주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 사흘, 나흘 연속되자 조금씩 의문이 생겼다. 왜 하필 파전인가?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장인가?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들고 가기엔 무게가 꽤 나가는 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대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시장 입구를 천천히 걸어서 분식집 문턱을 넘었다. 카디건 소매는 조금 해져 있었고 오래된 가방은 색이 바래 있었다. 하지만 걸음은 단단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민수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치 민수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오늘도 파전 30장만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간절함이 있었다. 부탁이라는 말 속에 담긴 무게가 묘하게 무거웠다. 민수는 알 수 없는 의문을 지우지 못하면서도 표정만큼은 밝게 웃으며 알겠다고 했다. 반죽을 뜨고 팔을 넉넉히 얹고 기름을 고루 두른 팬 위에 펼쳐놓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피어났다. 할머니는 파전을 받아 들고 갈 때면 꼭 두 손으로 상자를 껴안듯이 들었다. 그 모습이 그저 누군가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듯한 태도였다. 민수는 처음 며칠 동안은 단순히 특이한 고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며칠이나 이어지자 마음속에서는 점점 불편함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파전은 누구를 위한 거지? 왜 매일 30장이지? 혹시 누가 뒤에서 시키는 걸까?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되팔이일까?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얽히며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시장은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도 함께 모이는 곳이었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파전 30장 할머니는 순식간에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수상한 손님으로 자리 잡았다. 떡집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며칠 전 떡을 잔뜩 사간 이야기를 꺼냈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그날 고등어를 과하게 많이 사간 것을 떠올렸다. 정육점 사장은 할머니가 고깃집에서도 뭔가를 찾아 헤매던 걸 봤다고 했다. 누군가가 말하자면 누군가는 그 말을 덧붙였다. 어느새 할머니는 시장 전체의 관심이자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민수도 그 무리에 휩쓸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흔들렸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증폭시키는 법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느끼는 의문은 단순히 소문 때문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꼭 울음이 막 올라오는 듯한, 혹은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눈빛.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파전 상자를 껴안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와 마주했다. 1999년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던 시절, 휴대폰이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기술의 변화에 빠져 있었고 민수도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흥분했다. 그 시절 민수는 사람보다 절차와 규정을 더 믿었던 젊은 직원이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대리점 안으로 들어왔다. 초조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남자였다.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현금으로도 개통이 가능한지 묻는 동안 남자의 말투는 조금 느렸고 때로는 답변이 어색했다. 민수는 남자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경계했다. 휴대폰 사기가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대리점에는 늘 이상한 사람들이 기웃거렸다. 민수는 남자를 차갑게 대했고 결국 개통을 거절했다. 남자가 조용히 돌아간 뒤에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옆 가게에서 들은 이야기는 민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남자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늘 걱정이 컸고 급하게라도 전화기를 마련하려다 돈이 부족해 동전을 모아왔던 것이었다. 민수는 큰 후회를 남겼다. 의심이 습관이 되면 따뜻함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나 세월은 그 마음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었다. 장사를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그는 그날의 교훈을 서서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파전 30장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민수는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자신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민수의 마음은 진심으로 갈팡질팡했다. 과거의 후회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고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민수는 결심했다. 오늘만큼은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할머니가 상자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민수는 가게 앞치마를 대충 풀어놓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위험이 있을지 아니면 괜한 걱정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참고로 민수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혹시라도 오해라면 누군가를 또다시 상처 줄까 두려웠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으면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해 보였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진실은 자신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민수의 조심스러운 추적은 시작됐다. 골목 초입의 공기는 시장 안과 전혀 달랐다. 민수는 아이들이 파전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파전 상자를 배 앞으로 꼭 끌어안고 한 걸음씩 조심조심 걸었다. 발걸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과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혹시라도 자신이 미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봐 일부러 시선을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휴대폰을 꺼내는 신용도 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온통 할머니의 뒷모습만 쫓고 있었다. 골목은 생각보다 길었다. 버려진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낡은 간판들은 글씨가 반쯤 지워져 무슨 가게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가끔은 주차된 차들 사이로 고양이 한두 마리가 튀어나왔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치면 잽싸게 도망갔다. 할머니는 그런 고양이들에도 익숙한 듯 한 번씩 낮게 아이고 놀랐지? 하고 말을 건넸다. 그 작은 말 한마디까지도 민수의 귀에는 묘하게 남았다. 잠시 후 골목 끝에 작은 사거리가 나타났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이 보였고 왼쪽으로 꺾으면 더 깊숙한 주택가로 이어지는 듯했다. 민수는 할머니가 당연히 큰 도로 쪽으로 나가려니 생각했다. 파전을 실어 나르려면 차를 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왼쪽, 더 좁고 깊은 쪽을 택했다. 차를 타는 게 아니었나?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의심은 잠시 더 짙어졌다. 이 정도 거리라면 분식집과 그 목적지 사이가 꽤 멀었다. 매일 이 무게를 들고 이 골목을 걸어간다는 뜻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건 아닐까? 혹은 빚 대신 음식을 대신 가져다 주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왼쪽으로 꺾은 골목은 더 조용했다. 오래된 주택 사이로 빨랫줄이 드문드문 늘어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전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익숙한 길을 걷는 사람처럼 똑바로 앞으로만 나아갔다. 민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멈춰서서 상자를 잠시 내려놓았다. 민수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작은 삼거리였다. 골목 모퉁이에 오래된 반지하 미용실이 하나 있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듯 상자 위에 양손을 올려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허리를 조금 뒤로 젖히며 숨을 고르고 나서 미용실 아래쪽 창문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창문 안쪽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야 할머니는 상자를 다시 안아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짧은 휴식처럼 보였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다. 저 나이에 저 무게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누가 저렇게까지 시키고 있는 걸까? 민수는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 더 따라가 봤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정말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구청? 아니면 단순한 가족 문제라면 남이 끼어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혹시 아무 일도 아니라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말로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은 또다시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1999년의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를 가르치던 선배가 했던 말이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의심한 뒤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직접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쌓아두면 그건 의심이 아니라 편견이 되거든. 젊은 날의 민수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 넘겼다. 그때는 고객이 너무 많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장에서 살아온 세월이 스스로를 조금은 느리게 만들었고 그 느림 속에서 사람의 표정을 더 자세히 보게 만들었다. 민수는 그 선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확인하자. 도망치지 말고. 그러자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발걸음이 한층 단단해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걸음을 다시 옮겼다. 얼마 후 앞쪽에 작은 교차로가 보였다. 우측에는 오래된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고 좌측에는 회색빛 3층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1층에는 도시락 가게와 세탁소가 나란히 입점해 있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계단은 오래되어 손잡이 곳곳이 녹슬어 있었고 누군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상자를 든 채 그 계단으로 향했다. 첫 번째 계단을 오른 순간 실제로 예상했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쉽게 감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계단 중간쯤에서 잠시 멈췄다. 팔뚝에 힘을 주어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마치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위층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가 맞는지 아니면 자기 상상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계단 아래에 서 있던 민수는 더 이상 멀리서만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후회가 남을 것만 같았다. 그는 계단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쇠의 감촉이 전해졌다. 그 감촉은 묘하게 현실감을 불러일으켰다. 첫 계단을 올라서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이 스쳐갔다. 혹시 위층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에게 음식을 빼앗아다가 되파는 건 아닐까? 혹시 외로운 노인들끼리 모여 도박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상상은 끝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할 때 종종 최악의 경우를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를수록 민수는 한편으로 희미한 기대도 품게 되었다. 혹시 이 계단 끝에 자신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1999년에 겪었던 후회가 이번에는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그는 마음속에서 또다시 조용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말자. 끝까지 보자. 두 번째 층을 지나 3층에 다다르자 좁은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였다. 문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햇살 지역 아동센터. 민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지역 아동센터라니.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밥을 먹는 곳. 학교가 끝난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 같은 곳. 민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직접 발을 들여본 적은 없었다. 문 안쪽에서는 분명히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어렴풋이 들렸다. 얘들아, 할머니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졌다. 민수는 문이 닫히기 전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조금 숙여 안쪽을 엿보았다. 낡은 책상 몇 개와 중고 의자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바닥에 깔린 오래된 매트.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아이들이 파전 상자를 바라보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하나하나 꺼내 접시에 옮겼다. 아이들은 줄을 맞춰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누군가는 오늘은 몇 잔까지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고
다른 아이는 지난번 파전 너무 맛있었다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상상했던 온갖 부정적 추측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파전 30장의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니. 이 건물 꼭대기층, 햇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웃음과 허기를 동시에 채우는 한 끼를 위해 할머니는 매일 시장을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부끄러움, 안도, 놀라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결심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다. 복도는 조용해졌고 곧 문이 조금 열리며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다. 안경을 쓴 중년의 여성이었다. 뒤쪽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낯선 사람이 이곳을 찾아올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목이 잠겨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바로 옆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파전을 사가시는데 오늘은 그냥 궁금해서 따라와 봤습니다. 그의 말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거짓은 없었다. 여성이 잠시 그를 관찰하는 듯 바라보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안쪽으로 아이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 누군가 왔는지 살피고 있었다. 아, 혹시 민수 사장님이세요? 할머니께 자주 얘기 들었어요. 파전이 그렇게 맛있다고. 들어오세요.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얼떨결에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 공기는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기난로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온기, 갓 구워진 파전의 고소한 냄새, 아이들의 숨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섞여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민수를 발견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다. 어머, 사장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방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민수에게 쏠렸다. 민수는 순간 어색함에 웃음이 나왔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키워온 의심들이 이 아이들의 눈동자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파전을 그렇게 많이 사가시길래 혹시 어디에 되파시는 건 아닌가, 누가 뒤에서 시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가져오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 사는데 오해가 왜 없겠어요. 사장님 마음도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워낙 뒤숭숭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서 보셨으니 그걸로 충분하지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까 그 여성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요, 한 달 전부터 이 센터를 도와주고 계세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아이들 간식 준비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아이들 밥은 굶겨선 안 된다면서 자기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파전을 사오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우리도 말렸죠. 본인 생활도 넉넉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밥빚을 진 적이 있다고요. 그 빚을 아직 다 못 갚았다고요. 여성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더 이상 눈을 들 수 없었다.
방 한가운데에서 아이들이 파전을 한 입씩 베어 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외쳤고, 다른 아이는 친구의 접시에 파전 조각을 반쯤 나눠 올려놓았다.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찬란해 보였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한 주 동안 어떤 상상들을 했는지 떠올렸다. 되팔이, 사기, 착취, 범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은 의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이 작은 방 안의 따뜻한 공기 앞에서 순식간에 부끄러운 먼지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직 만나지도 못한 1999년의 그 남자에게, 그리고 눈앞의 할머니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동시에 사과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파전 30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몫만큼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꾸짖음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이제 같이 가보자라는 듯한 따뜻한 초대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새로운 결심 하나를 세웠다.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방 안이 조금씩 조용해지자 시장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에 알겠어요라고 대답하면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이 작은 방 안에 있는 모든 공기들이 마치 할머니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모여드는 것 같았다. 센터의 소장은 아이들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나서 민수 옆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장님, 우리가 늘 어떤 도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것만 있어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말에 민수는 목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요 며칠 동안 했던 의심들이 얼마나 작은 생각들이었는지 깨달았다. 불안과 편견은 늘 사람을 좁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풍경은 그 작은 생각들을 부서지게 만들 만큼 넓고 따뜻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아이가 민수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저씨, 혹시 파전 만든 분 맞아요? 아이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웃고 말았다. 응, 맞아. 내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어요. 저 이거 먹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엄마가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저녁에 집에 가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전 먹으면 배도 부르고 마음도 좀 따뜻해져요. 아이는 말하다 말고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민수는 단단히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자신 역시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밤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묽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친구 집에서 먹었던 생일잔치 간식들을 그리워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이웃집 누군가가 건넨 작은 빵 하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잊을 수 없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겹쳐졌다. 자신의 어린 모습을 닮은 아이가 눈앞에서 파전 한 조각을 들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허기를 달래주던 기억과 너무 닮아 있었다.
민수는 코끝이 찡해지는 걸 애써 참았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쟁반을 씻고 누군가는 책을 정리하고 또 다른 아이는 빗자루를 들고 이곳저곳을 쓸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천천히 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라고 말하면서도 유심히 한 명씩 살폈다. 마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신의 손자이자 손녀인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다. 민수는 방 한구석에서 센터 소장과 함께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장은 민수에게 의자 하나를 건네며 앉으라고 했다. 민수는 천천히 앉았다. 몸이 자리에 닿는 순간 긴장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사장님이랑 할머니가 친하신 줄 알았어요. 소장의 말이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오시는 손님이시고 파전을 많이 사가셔서 궁금했을 뿐이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오해했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 작고 흔들렸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요, 오랫동안 혼자 지낸 분이에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 밖으로 떠나 각자 삶을 꾸렸고 가끔 전화는 오지만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아이들에게 더 애착을 가지세요. 나도 누군가에게서 밥 한 끼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의 삶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 이야기를 언젠가 직접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다. 아이들이 모두 정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할머니는 둥글고 작은 손으로 무릎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이 정도 일해도 숨이 좀 차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 감정이 너무 뒤섞여 표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보니까 파전 30장이 그냥 음식이 아니었네요. 할머니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사장님,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만 견딜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나도 그런 날이 있었지요. 남편이 갑자기 아프게 되고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어야 했던 날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내 손에 따끈한 국화빵 하나 쥐어주더라고. 그게 참 따뜻했어요. 마음까지. 그게 오늘까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삶의 조각들이 조금씩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이후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한테 크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웃어주면 그게 내 일상의 기쁨이죠. 말을 마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한번 닦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함께한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수는 갑자기 바닥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발끝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누군가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않고 짧은 정보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세상의 여러 판단과 의심에 너무 익숙해져 눈앞의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참을 침묵하던 민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래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센터 소장은 아이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고
민수와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작은 일회용 컵에 담긴 보리차의 향이 방 안가득 퍼졌다. 민수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뜨겁지도 너무 식지도 않은 온기였다. 그 온기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아래층 계단에서 누군가가 우당탕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할머니 그리고 소장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벌컥 열리자 시장 사람 몇 명이 헐레벌떡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를 찾으러 온 것이 분명했다. 가게를 비운 채 어디론가 사라진 민수를 걱정해 따라온 모양이었다. 정육점 사장, 채소가게 아줌마, 빵집 사장까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민수야, 너 여기 있었구나. 아니, 무슨 일이야? 따라가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길래. 그러다 방 안 풍경을 본 순간 모두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다. 아이들, 파전, 할머니,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행복한 얼굴들. 정육점 사장은 벙찜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파전을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거였어? 채소가게 아줌마는 할머니를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 세상에. 그들은 할머니가 파전 상자를 들고 걸어간 이유를 모두 오해하고 있었다. 민수처럼. 센서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매일 아이들 간식 챙겨주시고 계세요. 시장에서 파전도 사오고 떡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요. 여러분 가게에서 많이 사가셨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정육점 사장은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 지난번에 내가 잔뜩 사서 뭐 하시려고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웃기만 하시던 게. 채소가게 아줌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내가 괜한 소문을 어휴. 정육점 사장과 채소 아줌마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코끝이 빨개졌다. 빵집 사장은 이미 주저앉아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에구, 다들 왜 그러세요?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은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의심들, 소문들, 두려움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분식집, 정육점, 채소가게, 빵집, 시장 사람들의 눈에서는 할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감동이 동시에 번져나왔다. 그 순간 할머니는 파전 상자를 두 손으로 껴안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걸 오늘은 꼭 가져가야 했어요. 이 아이가 기다리거든요. 그 말은 누구의 마음에나 그대로 박혔다. 순간 방 안에서 연달아 훌쩍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소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자리 반대편으로 가도록 했고 남은 자리에는 시장 어른들의 울음이 조금씩 퍼졌다. 정육점 사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 봤어. 채소가게 아줌마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쥐어주며 말했다. 뭐려,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누가 이런 걸 다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걸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몇 분 전까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 웃음소리는 이제 시장 사람들의 울음과 겹쳐져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슬픔이 아니라 미안함과 따뜻함이 배어있는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듯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작은 손바닥이었지만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의 울음은 더욱 깊어졌다.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짊어진 죄책감이 있었고 할머니의 손길은 그 무게를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모두 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에서야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함은 처음과 달랐다. 시장 사람들과 할머니, 그리고 민수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연결이 생겨 있었다. 의심에서 시작된 추적이 결국 따뜻한 진실을 만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것이다. 민수는 조용히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천천히 꺼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같이 해요, 사장님. 사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모두의 눈가를 적셨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고 울음 뒤에 찾아오는 묘한 어색함이 방 안에 살짝 떠 있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서서히 온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센터 소장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작은 도서 공간으로 옮기고 조금 전까지 파전 냄새로 가득했던 식탁들을 닦아냈다. 방안이 한결 정돈되자 시장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의자에 옮겨 앉았다.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나누며 모두가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체구 안에 담긴 단단함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했다. 채소 가게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혼자 하신 거예요? 한 달 내내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이들 먹을 게 부족하다고 하길래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밥뿐이더라고요.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나누면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지요. 정육점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도 모르고 괜히 수상하다고 의심만 하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그래, 우리가 괜히 수군수군했던 거지, 빵집 사장이 뒤이어 말했다. 할머니가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서 크림빵 20개 사가던 날도 내가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라고 말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잘랐다. 왜들 그러세요? 나도 시장 사람들 다 이해해요. 요즘에야 나쁜 일도 많고 누가 왜 뭘 사가는지 궁금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와서 마음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시장 사람들은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다. 미안함만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긴 눈물이었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우리 같이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로 향했다. 아이들 밥, 우리도 같이 책임지자고요. 할머니 혼자 이렇게 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사는 게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우리 같은 이웃끼리는 서로 기대면 좋잖아요. 그 말은 누가 먼저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방 안에 들려오는 순간 모두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다. 정육점 사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좋다. 나도 할게. 고기 한 번 굽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준비할게. 채소 가게 아줌마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럼 채소는 내가, 반찬할 재료도 챙겨줄 수 있어요. 싱싱한 걸로. 남는 것 말고. 빵집 사장도 손을 들었다. 나도 빵 준비할게요. 아이들은 빵 좋아하잖아요. 달달한 것도 하나 있어야죠. 그 말에 아이들이 방 밖에서 소리 죽여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센터 소장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센터 예산은 늘 빠듯한데 아이들 먹거리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하나씩 아이디어를 보탰다. 월요일은 민순의 분식집의 파전과 떡볶이 날. 수요일은 정육점에서 준비하는 불고기 날. 금요일은 빵집과 채소 가게가 돌아가며 준비하는 간식 날. 한 달에 한 번은 시장 전체가 함께하는 아이들과 시장 체험의 날. 소장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우리 센터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일이 어느새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혼자서는 별거 아닌데 조금만 모이면 참 큰 힘이 되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선행은 늘 조용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요. 모두가 그 말에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시장 상인들과 아동센터 사이에는 작은 다리가 하나 놓였다. 그리고 그 다리는 점점 넓어져 갔다. 며칠 뒤 센터에서는 첫 번째 시장 연계 급식 날이 열렸다. 시장 사람들은 손수 준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건넸다. 정육점 사장은 커다란 팬에 불고기를 볶아 냄새만으로도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채소 가게 아줌마는 싱싱한 샐러드를 준비했다. 빵집 사장은 생크림이 수북한 작은 케이크를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먹고 웃고 떠들고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마음속에 새겼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영향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실감했다. 할머니는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는 누구보다 따뜻했고 그 순간 민수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다. 그러던 날 센터에서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와 민수가 둘만 남게 된 순간이 있었다. 방 안에는 식사를 마친 뒤에 잔잔함이 남아 있었고 창밖에서는 고요한 바람이 지나갔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사장님.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냥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민수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게 남았다. 할머니는 늘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치유하는 힘이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시장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구이를 보내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떡집에서 쑥떡을 보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날그날 다른 메뉴가 나온다는 사실을 무척 즐거워했다. 자신들이 시장의 손님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큰 자부심이 되어 주었다.
민수의 분식집에도 변화가 생겼다. 문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이 가게의 수익 일부는 지역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손님들은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손님은 민수에게 정말 좋은 일 하신다며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장 사람들 간의 관계였다. 예전엔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를 견제하듯 이야기하곤 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돕겠다는 말이 오갔다. 시장이라는 작은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파전 30장을 매일 들고 계단을 올랐던 한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조용한 선행이 작은 불씨가 되어 시장 전체의 온도를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다. 민수는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시장 입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하루 끝에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사장님, 사람 사는 건 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기도 해요. 근데요, 누구 하나라도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건 그게 참 힘이 돼요. 민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할머니야말로 저희 옆에 있어 주신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동안 겹겹이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 땀을 식혀주던 시장의 그늘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가을 나무 아래로 옮겨와 있었다. 시장 입구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재래시장 특유의 소라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한층 부드럽게 흘러갔다.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수와 할머니 그리고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다. 시장 공동 급식날이 정착된 지 벌써 3달이 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하나의 시장 전통처럼 자리 잡았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동센터로 향했다. 누구는 음식이 담긴 큰 용기를 들고 누구는 과일을 담은 박스를 들고 누군가는 반찬거리를 끌차에 실어서 오르막길을 힘차게 밀었다. 센터에서의 광경은 매번 조금씩 달랐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날은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날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시장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다는 것. 그 눈빛 안에는 존경도 있었고 감사를 넘어서 따뜻한 신뢰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반응에 시장 사람들도 매번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곤 했다. 민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사람이었다.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생겨났고 그 일상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분식집 앞 안내문은 손님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다. 아이들 지원하는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일부러 민수의 분식집을 찾았다. 그 덕분에 매출도 예전보다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것보다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짧은 메모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좋은 일 하세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아이들 위해 힘내세요. 오늘 파전 맛있어서 기부하고 갑니다. 누군가의 손글씨로 남겨진 메모들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혼자 가게 정리를 할 때마다 그는 그 메모들을 천천히 읽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그 메모들은 민수에게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는 존재였다. 한편 할머니의 일상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파전 할머니 혹은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할머니 최고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오늘은 무슨 간식이에요? 라고 붙잡았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웃어주었다. 예전에는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고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에게 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할머니의 변화는 센터 소장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센터의 정식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매주 2번은 센터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수업을 맡았다. 손뜨개 교실 같은 것들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에게 뜨개질을 배워 가방을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털실로 만든 작은 동물 인형을 완성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며 웃었고 할머니는 그 작품들을 보며 감격스러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센터 아이들의 모습에도 변화가 드러났다. 처음엔 낯가림하고 조용하던 아이들이 점점 활발해졌다. 민수에게 먼저 달려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시장 사람들에게 사소한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했다.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은 손을 번쩍 들고 저는 파전 할머니랑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눈가를 훔쳤다. 어느 날 센터 소장은 민수와 할머니 그리고 시장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다. 센터 내부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카드들이 놓여 있었다. 카드마다 글씨체가 달랐고 색연필 자국도 제각각이었다. 항상 고마워요. 덕분에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도 어른 되면 도울게요. 행복해요. 시장 사람들은 그 카드들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민수는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1999년의 후회와 오늘의 보람이 함께 들어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마음속 어딘가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지난날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조금 더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챙기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상인들끼리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함께 도우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시장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선행은 결코 혼자 끝나지 않는다. 할머니가 시작한 파전 30장의 작은 선행은 시장 사람들, 민수,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그 울림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센터에서는 작은 행사 하나가 열렸다. 이름하여 햇살 프로젝트. 시장 사람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일종의 작은 축제였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만든 손뜨개 장갑을 판매했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파전을 부쳐 나누어 주었다. 정육점 사장은 따끈한 고기국을 끓였고 채소가게 아줌마는 샐러드를 만들었다. 모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행사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작은 무대에서 발표를 했다. 누군가는 동요를 불렀고 누군가는 시를 낭송했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아이들이 만든 영상이 상영되었다. 그 영상 안에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한 사진들, 할머니와 웃고 있는 장면들,
파전 냄새 가득한 점심시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문구는 이랬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 문구를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육점 사장, 채소가게 아줌마, 빵집 사장도 모두 눈가를 훔쳤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 영상이 아니었다. 이 작은 동네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고, 그 중심에는 서로의 마음을 잇는 긴 시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행사 이후 센터 소장은 말없이 벽면에 작은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파전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던 할머니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아이들이 함께 쓴 작은 글귀가 있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을 배웠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깊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 역시 그 계단을 올랐던 날을 떠올렸다. 의심에 가득 차 있던 마음, 과거의 후회, 한 걸음 내딛기까지의 망설임, 그리고 문틈으로 보았던 따뜻한 진실. 그 모든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어느 날 민수는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의 실수도 지금의 마주침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시장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바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온기는 이전과 달랐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지켜보고 돕는 작은 마음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은 파전 30장이었다. 매일 아침 힘겨운 계단을 오르던 한 할머니의 조용한 선행. 그 작은 움직임이 동네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었다. 지금도 시장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조용한 선행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 수 있다. 누군가는 또 다른 파전을, 또 다른 따뜻한 손길을, 또 다른 작은 선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곁에서도 아마 어떤 변화가 조용히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심에서 시작해 진심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반전. 그 반전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의 조용한 선행이 또 하나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조금씩 덜 춥게 만들고 있을 테니. 누군가가 힘겹게 끌어안고 있는 작은 상자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따뜻함이 담겨 있다. 그 진실을 알아본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할머니가 파전 30장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모습을 본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다고.